자, 이제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기업 진단론 14주차 마지막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제 신용평가, 그죠? 신용 등급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 평가 마지막 뒤에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실까지, 기업 진단을 통해서 부실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학기 기업 진단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네.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 채권 등급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채권의 의의는 뭘까요? 채권은 그 기업이 결국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대출 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그 어떻게 보면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차용증. 그 차용증이 바로 사채인데 채권인데 채권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 그리고 또 저 지자체가 발행하는 게 공채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는 게 국채 그래요. 그렇죠? 채권은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일단은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사채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면 공채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하면 이거는 국채가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있는데 결국 이거는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권에는 그렇습니다. 반환, 상환일 언제 돈을 줄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기업이 특정 그 불특정 다수 채권을 사는 사람이겠죠. 사는 사람한테 주는데 1억을 땡기는 대신에 얼마 1억짜리를 주면서 얼마를 받아요? 처음에 할인을 해서 주죠. 보통은 그쵸? 액면가보다 할인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나 1억을 내 다다음 달에 줄게 하고 채권을 주면 그러면 그 채권을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돌릴 수가 있죠. 그 돌릴 때 그 가격이 뭐예요? 할인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여기다 안 적혀 있죠. 할인된 가격은 누가 사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상환일이 기재되어 있고 또 뭐가 기재되어 있어요? 상환일까지 특정 일에 지급하는 이자 지급일이 기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자 지급할 때 이자율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사채다. 아니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환할 일정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자의 지급 시기와 이자율이 나타나 있다. 이자율이 나타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환 시점.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환 시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상환 금액. 얼마를 낼 건지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자와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시기와 이자율.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채권의 특징은 일단은 채권의 가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 채권의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권의 시장 가격은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자, 채권의 시장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에 그냥 쉽게 그 기업이 2개월 후에 1억을 줄게요 하고 채권을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면 그 당사자는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 우량한 기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채권을 다른 사람들이 살 때도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시장 가격인데 이때 시장 가격이 우량한 기업일수록 높을까요? 우량하지 않고 야 이거 진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업일수록 시장 가격이 높을까요? 당연히 다른 거겠죠.
예, 반비례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첫 번째로 뭐예요? 기업의 뭐라고 표현? 건전성에 따라서 건전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격은 높을 거고 건전성에 따라서 비례할 겁니다. 그죠? 건전성이 높으면 시장 가격도 높을 거고 건전성이 낮으면 당연히 시장 가격도 낮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시장 이자율. 시장의 이자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가 기준금리, 예를 들면 기준금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가 높다. 기준금리가 높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채권의 시장가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쵸? 예, 당연하죠.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왜 채권을 괜히 사놔 가지고. 그래서 이 시장의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시장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표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자율이 있잖아요.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그럼 이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채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짜리인데 1억짜리 채권인데 2개월 상환하는, 아니 2년 동안 가지고 있다 상환하는 그 채권인데 1개월에 한 번씩 5%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3%밖에 안 돼. 시장금리가 3%밖에 안 돼. 그럼 이거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더 사고 싶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이게 5%, 10%, 20%씩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더 거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쵸? 1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예, 표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의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또 만기 일수, 만비 일수. 당연히 그 만기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은 채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높겠죠. 그렇죠? 근데 만기 일수가 아직도 22년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는 겁니다. 왜? 불투명하잖아. 근데 거꾸로 이것도 이제 조금은 그 상대적인데, 이자율이 아주 높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길게. 그쵸? 그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그 상환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안 남을수록 시장 가격이 높아지고, 만약에 이자율이 높은데 기존 그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길면 길수록 좋겠다. 예, 그 소리인데, 여기에는 만기 일수에 대해서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30일이면 60일보다 어떻게 해요? 그 채권 가격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기 일수가 오래 남으면 오래 남을수록 여기 낮다는 그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상환 능력 아니면 상환 가능성의 기준을 두고 예, 가격이 책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표본 이자율이 뭐예요? 이게 채권에 기재된 이자율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기 수익률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유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져다주는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1억짜리인데 한 달에 예를 들면, 이것도 산수인데 조금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액면가 1억이고, 그리고 만기일수 2년, 그리고 월 이자율이 예를 들면 5%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5%씩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씩 2년이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억에서 곱하기 0.05. 야, 이거 엄청 높겠는데? 이런 거는 그냥 사야 되겠네. 0.05. 이게 이제 한 달 이자죠. 500만원.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24개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0.5%로 해야 되겠다. 그죠? 0.5%. 너무 세다. 0.5%.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이 1억이고, 플러스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24개월이니까 1200만원. 그래서 1억 12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채권의 원래는 시장 가격이 되겠죠. 이게 만기 수익률이죠. 만기 수익.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1억 대비 1200이니까 12% 정도 나오는 거네요. 예,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그 만기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마를 바꿔서 기업 부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 부실. 기업 부실은 무슨 뜻이에요? 기업이 경제적 부실 또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를 통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실도 기업 부실로 보고요. 파산도 기업 부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네요. 이런 기업 부실과 관련된 단어가. 첫 번째, 경제적 부실. 뭐예요? 경제적 부실은 한마디로 계속 적자로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하죠. 적자가 돼서 단기순 손실이 나서 자본이 계속 잠식이 되는 것. 그리고 잠식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아예 없어질 경우도 생기겠죠. 자본금이. 예, 이걸 이제 예, 경제적 부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본금도 하나의 뭐 배당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자본은 안 갚아도 되지만, 그쵸?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안 갚아도 되지만 배당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기회비용이라 그럴까요? 그 돈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자본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의 주식을 주주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어. 그럼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 0.3% 예를 드는 거예요. 1년에 3% 정도의 뭐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자를 발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은행에 넣어둔 돈보다 수익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나오는 이자, 이게 바로 무슨 이자?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줬을 때 나오는 이자, 이게 자본 비용입니다. 자본 비용. 자, 그럼 이 자본 비용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도 수익이 적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경제적 부실이라는 소리죠. 그 당연한 거지, 그죠? 1억이 있는데 그걸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수익률이 산업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못 번다? 이것도 부실이죠. 벌더라도 부실이라고 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낮은 의미의 부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직업불능이 뭐예요? 이거 이제 위험한 거지. 뭐예요? 돈을 빌렸고 채권을 발행했고 예를 들면 뭐 6월 11일 날 예를 들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고 넘겨버려. 이게 뭐예요? 부도예요. 채무상환 불능. 예, 채권에 대해서 못 갚은 거. 상환기일에도 못 갚은 거. 예, 지급불능. 그 다음에 실질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것도 어려운 거죠.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순이익이 계속 손실이 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자본이라든가 자산까지도 모두 처분을 했는데도 돈이 더 이상 없는 것.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산이 대출이 없더라도 내가 더 이상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데가 없을 경우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 이것도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 2천이 있었는데 그 2천도 먼저 땡겨가지고 뭐 대출을 받거나 물건 사는 데 썼어. 근데 그 자산도 이제는 없어. 재고 자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 이게 이제 뭐예요? 예,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대신에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회사는. 이 부채가 자산을 능가해도 지급불능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부채가 자산을 능가할 경우.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파산입니다. 파산은 뭐예요? 이런 부도라든가 아니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예, 지급불능 상태에서 누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을 사람이 그 채권자라 그러죠. 채권자가 어디에? 법원에 야, 이 기업 정리 좀 해줘 라고 신청하는 게 바로 뭐예요? 파산 신청이고, 그죠? 이렇게 그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파산 신청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채권자가 법원에 기업 정리를 요청할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해요? 파산 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이제 그 채권자들을 쫙 줄 세우고, 자, 1번부터서 먼저 빌려간 사람,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매에서는 그 선순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선순위자들을 쭉 내려놓고 순번을 쫙 정한 다음에 자산을 매각할 거 있으면 싹 다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산입니다. 이게 바로 파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한 그 낱말뜻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업 부실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유형은 자금 부족형. 이건 뭐예요? 사채나 대출이 많은, 그래서 자금 부족으로 해서 도산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확장형은 뭘까요? 무리하게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방만 경영형. 이건 뭐예요? 경영자가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경우. 그러니까 마케팅도 못하고 그래서 판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 부실 채권을 과다 보유한다거나 덤핑 판매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방만 경영형. 그 다음에 연쇄도산형. 예, 이거는 저 사업 확장형이랑 비슷한 건데, 자회사들이 많이 생겼어. 잘 됐는데 어느 한 회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 투자한 자회사까지, 모회사까지 무너지는 것, 또는 이 회사가 무너짐으로 해서 얘가 또 투자한 어떤 자회사도 같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이제 연쇄 도산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기업 집단, 특히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그룹들은 한 회사가 잘못되면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이죠. 예,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보통 이 기업 생태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사가 무너지면 공급 업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무 안전성이 아주 낙후되죠. 안 좋게 되죠. 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부실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업 부실이 되면 파산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또는 기업 부실이 돼서 어떤 그 절차를 밟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경영적인 부분과 자본적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경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들은 다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줄이는 게 이제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그래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업원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될 거고요. 아픔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줄일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줄이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돈 될 만한 자산, 재고자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실 기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본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더 투자를 더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또 줄여야 되는 게 뭐예요? R&D 쪽입니다. 기술 개발 쪽을 줄여서, 이게 좀 딜레마긴 해요. 제 생각에는 거꾸로 자산 같은 걸 최대한 줄이고 필요 없는 것들이 뭔지를 줄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 회사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건 정리일 거예요. 정리 단계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의 과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 축소라든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거나, 그래서 둘이서 할 일을 혼자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경영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자본. 이제 자본은 증권 발행,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시기 조절.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적인, 금융적인 부분으로는 증권을 발행해서 더 돈을 끌어 모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딜레마예요. 안 되고 부실이 된 기업인 이상은 증권을 발행해도 안 사주겠죠. 이럴 때는 아주 나쁜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 주식 거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본을 매각해야 돼. 증권을 자기 증권을 매각하거나 1대1로 아니면 증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권을 추가로 발행을 하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무 상환 시기 조절. 예를 들면 6월 이번 다음 주가 상환 기간이면 그 채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이거 한 달만 연기합시다. 대신에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게 이제 시기 조절. 그 다음에 부채 자본화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빌려준 사람한테 염치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설득? 이 빌려준 돈 내가 주식의 몇 프로짜리로 바꿔서 드릴 테니까, 주식의 몇 프로를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투자한 걸로 해주십시오. 대신에 며칠 내로 제가 꼭 성공시켜서 이 정도의 엑싯 그리고 이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부채의 자본화입니다. 부채의 자본화. 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파산 신청해야죠. 이게 이제 부실기업의 처리 방법이고요. 그리고 부실기업의 정리는 사적 정리가 있고 법적 정리가 있어요. 사적 정리는 뭐예요? 경영자가 채권자들, 빚을 진 그 사람, 당사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솔직히 이렇고 이러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나 이 정도만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줘. 아니면 이거 자본으로 좀 집어넣어 줘서 주식으로 내가 줄 테니까 집어넣어 줘서 나를 믿는다면 더 한 번 더 뛰게 해줘.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사적 정리입니다. 자, 이럴 때도 이게 개인들은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워크아웃 신청이에요. 채권자와 경영자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어떤 그 회사 회생 계획을 발표하고 이대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면 법원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워크아웃이 시작이 되면 법원에서 기존에 있던 CEO 말고 이 회사를 지휘할 CEO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조조정이 된 전문가가 돼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막 자르는 거예요. 막 자르고 기업 이 정도 부서 없애버리고 이거 자산 팔아버려 해가지고 기업을 줄이는 겁니다. 컸던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계획대로 하여튼 진행을 하는 게 사적 정리. 법적 정리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재판으로 진행해서 회생 또는 파산으로 딱 결정을 해서 파산이 되면 그냥 정리하고 넘기는 거고, 회생 절차가 있다 그러면 저 워크아웃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의 부실 징후예요. 이러면 안 좋은 건데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징후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CEO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통 1인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삼성이 좋은 예니까 한번 삼성이라고 예를 드릴게요. 삼성은 속된 말로 이건희 회장님 또는 이재용 회장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 어떤 유고 상태에서도 더 잘 돌아간다 그래요. 내부에서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들이 나눠져 있고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 기업일수록 더한데,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다 내가 쳐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되게 위험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면 안 되고, 그리고 글쎄요, 이것도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소기업까지는 사모님이 격리를 부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데가 기업이 더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으로 올라가면 절대 친인척이 이 경영에 많이 관여가 되면 될수록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가, CEO가 현장에 많이 안 나타나고 하루에 1시간씩만 출근한다? 안 좋은 거죠.
예,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조와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노조를 꽉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조와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상생의 마인드가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되고요.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예, 폐쇄적이면 안 되죠. 예,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만 고집을 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수치, 논리적 판단 결여, 회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고요. 유능한 인사가 퇴직하거나 또 임원들이 많은 거. 임원들이 많은 게요. 대기업 입장에서 임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자르기가 쉽습니다. 그냥 계약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정규직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자를 명분이 없습니다. 못 잘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임원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비밀주의가 만연하고, 뭐, 임원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 받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S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단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리고 조건도 되게 좋아지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런 데가 대부분인데, 이제 부실 기업인 경우에는 거꾸로, 예, 임원이 많아지면 부실이 될 가능성이, 부실이 되니까 임원을 더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횡령이 천저히 늘어남. 요즘에 이슈가 된 기업도 있죠. 예, 어떤 기업 같은 경우 뭐 100억, 200억을 직원이 횡령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 부실 기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따져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부실의 징후가 종업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퇴직자가 늘어나고 이직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필드에서는 제품 불량률이 늘어나고 그렇죠? 예, 또 격리들이 이러면 이제 업무가 과중돼요. 예, 왜? 돈을 메꿀 거 막 생기고 야 연기시켜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야. 예, 그래서 기업 부실이 되면 진짜 격리 담당자, 이 격리 담당자는 보통은 기업의 신복이죠, 회장님의. 이런 분들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렇고요. 또 재고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정비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또는 뭐예요? 장기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요.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돈을 계속 빌리는 게 늘어나요. 왜? 야 이거 메꿔야 돼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 야 일주일만 빌려줘, 5일만 빌려줘, 야 내일만 견디면 돼, 이런 게 늘어나게 되고, 투자 증가 대비 매출이, 그러니까 투자액은 이걸 이제 흑자 구도라 그러는데,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근데 매출이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늘어나는 속도가 없다? 이것도 부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갑자기 부실이 됩니다. 예,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거나 매출 증가 대비보다 이자 비용이라든가 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분식회계, 당연하지. 예,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한다? 기업은 이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거 뭐 공식적인 강의에서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부동산은요 어떻게 보면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릅니다. 예, 다만 이게 평균 이자율보다 더 오르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뭐 부동산이 과열됐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계속 오르지 떨어지진 않아요. 왜?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이 이론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동산은 팔질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다? 이건 뭐예요? 부실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연금이 연체가 계속 증가하는 거,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매 관련돼서는 뭐 납기가 지연되거나, 또 광고비라든가 아니면 자회사 계열사한테 야 이거 니네들이 그냥 팔아, 아니면 니네들이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밀어내기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부실의 징조가 있다 라는 거고요.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히 대출 요구액이 계속 늘어나겠죠. 만기 상환이 됐을 때. 그리고 대출금을 몰래 다른 데 쓰겠죠. 뭐에 쓸까요? 상환된 거 돌려막기 하는 데 쓰겠죠. 그리고 빌리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은행을 바꾸고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바꾸고 이게 뭐예요? 부실이에요. 예, 계속 거래은행이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융통보험을 계속 발행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제가 주거래은행에 집중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믿는 은행은 계속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은행의 결제가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모든 은행의 골고루 기업도 거래은행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겠죠. 예, 재무 분석한 재무 비율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과 관련 회전율이라든가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이런 재무 분석, 재무제표와 관련된 항목들의 수치들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번 학기에는 그 기업 진단론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업 재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재무 회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재무 제표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재무 제표를 통해서 재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재무 분석은 어떠할 때 하는 건지, 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수익성 분석은 어떤 걸 보고 활동성 분석은 어떤 걸 보고,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 진단론 14주간에 걸쳐서 2+1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목이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 1학기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전공 시간에 여러분들 뵙게 되길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